최강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현우 교수님께서 그냥 진행뿐인 좌장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체계적인 설명과 함께 또 논의와 토론을 배열해 주셔서 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포털한테 찍히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우리 김능구 교수님께서 그냥 너무나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서 한편으로 순간 걱정도 됩니다만은 또 이런 언론인들이 계셔서 저희가 숨을 쉴 수 있지 않나 하는 안도감을 갖기도 합니다. 국회에 와가지고 제가 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가 입니다. 여기 오면 무슨 재미가 있길래 무슨 낙을 보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만나면 이렇게 조금 친해지면 제가 붙잡고 물어보고 그럽니다. 뭐 때문에 당신은 국회의원이 됐고 다음에 또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뭐 지역에 가가지고 뭐 술 먹고 병이 났네 어쩌고 얘기를 하면은 왜 그러고 다니느냐 라고 물어보면 각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비교적 솔직하지 않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지금 의미를 찾고 있다면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들을 뵙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일부러 찾아다니기에도 벅찬 생업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이게 자기 일의 일부라서 이런 자리들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선생님들 앞에 부끄럽지만 자화자찬을 드리자면 국회 통상의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일단 시작하면은 내빈 소개한다고 국회의원들 한 12명 정도 말도 안 되도 않는 소리 한 1분씩 인사말 한다고 시간 다 잡아먹고 그다음에 쫙 서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다 갑니다. 공부나 안 하고. 그게 이제 선거 때는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가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앉아 있었다. 그 앉아서 뭐 했는지는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고 또 이런 자리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말 길게 안 하려고 스톱워치까지 갖고 놓고 누르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 일각에서 또 언론을 중심으로 많은 평가들, 그러니까 이 평가들을 한다고 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무리한 개혁의 추진이 뭐 화를 불러왔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작동시키려고 하고 오늘 아까 김의겸 의원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그 발빠른 문화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왜 언론개혁을 얘기하는 자리에 김의겸 의원의 호는 왜 흑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것을 왜 제목으로 써야 되는 것이며 그런 수준의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사가 왜 간판에다가는 문화를 집어넣고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늘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친문 강성이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기사 중에. 그러니까 이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다가 선거에 어려워져서 민주당이 찍소리를 못하니 또 친문 강성들이 나서서 설치기 시작한다 이런 프레임을 또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늘 정치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하죠. 결국 시민들이라는 건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망을 얼마나 숭고한 가치를 통해서 제어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것이 이제 계속 인류에게 주어진 숙제였고 그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이제 정치의 과정인데 지난 이명박의 당선 그다음에 이번 이제 이명박 퀴즈라고 할 수 있는 오세훈, 박형준 두 분의 당선 이걸 보면서 제가 결국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타올랐던 국민들의 그 개혁에 대한 간절한 열망 또 문재인 정부 출범을 시켰던 촛불 시민들의 그 강력한 의지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고 수용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거에 대한 실망이 결국 이번 선거의 실패로 나타났고 향후의 대책에 있어서도 앞으로 그런 식의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당신들한테 표를 몰아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도 못할 거면 차라리 욕망을 실현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의탁해서 돈이라도 벌겠다. 이런 생각이 슬며시 작동하지 않는가 싶어서 굉장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시고 고민하시는 시간들이 늘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정부 대변인 친구 하나가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지 기레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이제 인적 청산,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바뀌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반성으로 하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걸 결과물로 담아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느냐,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인데, 그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계속 억지를 쓰는 것이고 프레임을 작동시키게 되지요. 근데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한때 취재원으로서 어두운 시기에 여러 가지 그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한 줄기 빛을 만나는 것처럼 느끼고 무슨 생명수를 얻는 것처럼 느끼면서 이게 동지적인 연대감을 갖고 있었다고 느껴왔는데 최근에 만나는 이제 저를 취재하겠다고 오거나 뭐 이런 분들, 또 다른 사람들을 취재하는 모습들을 보면, 제가 이 정부 대변인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정부 일개 부처의 대변인입니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기자들과 가장 다른 점이 뭔가를 이렇게 물어볼 때 자기들이 취재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숙제를 받은 거예요. 숙제. 학교 다닐 때 같이 교수님들한테 늘 그 테스트를 받는 것처럼, 또 학교 다닐 때 수행평가라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고등학교생 때부터 늘 쪽지시험 같은 걸로 계속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윗사람인가 누군가가 힘을 가진 사람이 이걸 알아보라고 하면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진짜로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진실이 무엇이고 팩트가 무엇인가를 고민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숙제를 받았으면 그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무작정 그냥 막무가내로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들었던 가장 황당한 질문이, 임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법사위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왜 그렇게 큰 이슈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그 비 오는 길을 막 거의 질주하다시피 저를 따라오면서 계속 목 놓아 외치는 질문이, 왜 법사위에 지원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 제가 철들고 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게 법률가로서 밥을 벌어먹고 살았는데 왜 너는 법사위에 지원하려고 하느냐, 저는 도대체 그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재판을 받고 있으니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법사위에 지원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해충돌 뭐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고 싶었겠는데, 그러려면 사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너는 왜 법사위를 지원하려고 하느냐, 이랬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그렇게 울부짖듯이 목 놓아 따라오면서 왜 법사위를 지원하느냐고 외치는데 뭔가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킨 거죠, 누가. 이게 그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야 되니 일단 물어봐라. 그 사람의 코멘트가 있어야 되니 뭐 이런 걸 하나 느꼈고요. 그게 이제 그 대변인의 얘기하면 한 70% 이상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 정도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기사에 담아야 되는 그 사람의 그 언급에서 필요한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락이나 내용은 다 거세하고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면 이제 그걸로 끝내고, 기사를 써놓은 걸 보면 그 단어만 조합을 해가지고 이게 취재랍시고 이제 기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마음속 깊이 좋아했던 그 소위 말하는 사안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기자는 10%도 안 되는 것 같다.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기자의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이것의 근본에 무엇이 있는가, 권력과 자본과 결탁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 언론사의 현실,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감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오늘 특히 저는 이 자리에서 포털의 횡포라는 문제,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거 뭐 집집마다 그냥 텔레비전을 사면 넷플릭스 되나 안 되나부터 지금 확인한다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점령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 현실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저부터도 얼마나 하고 있었나라는 반성을 하게 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그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현우 교수님께서 왜 언론개혁이 어려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참 의미 있는 그 화두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계속 지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촛불 정부가 탄생하고 또 국민들이 개혁의 열망으로 불타오를 때는 과거부터 쌓여온 아주 나쁜 잘못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하는 집단들이 있죠. 사법부, 검찰이 공정한 수사, 또 정의로운 수사를 해라,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에 언론이 진실을 보도해라, 이런 열망들이 있고,
그 열망들이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으로 인해서 꺾여오는 것을 수없이 봐왔고 그 꺾인 것의 결과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비틀어져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을 바꾸고 우회 권력을 바꾸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자동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기대 내지는 착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개혁을 표방하는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겠다, 언론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수구 언론이나 수구 정치 세력들은 자 박근혜나 이명박 때처럼 그럼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거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이런 프레임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독재 정권 때 그랬다고 해서 비판을 하더니 이들도 똑같은 거 아니냐, 위선적인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프레임, 이거를 깨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매체나 이런 쪽에서 많이들 애를 쓰고 계시지만 이것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응징할 수 없으면 이거는 바뀌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큰 깊은 고민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결국 탈피시키려면 주권자가 돈을 가지고 죽이든 살리든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라는 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다. 그리고 가급적 시민들께서 가장 이해하시기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열린민주당이 정책을 개발하고 다가가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거대 정당들을 좀 끌려고 한다, 이끌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주당이 총선 때부터 공약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앞세웠지만 지금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거에 졌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을 보니 그동안에 우리는 뭘 했나라는 생각을 한편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멈출 수 없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새롭게 이제 뒤늦게 합류하고 등원하신 김의겸 선배님한테 언론개혁 얘기하지 마라, 너만 피곤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뭐 정체성이 지금 정치인인지 변호사인지 피고인인지 모르는 상황이 돼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정체성이 피고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걱정도 안 하십니다. 저한테는 뭐 원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오로지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그 검찰 언론이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 왜 너는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느냐,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시는데, 결국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맡았을 때 늘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역량으로 모든 것을 메꿀 수 없으면 의지라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쳐다보는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일관성이라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결과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함께 듣고 배우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은 주제를 고민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주목하고 계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치지만 않고 꺾이지만 않으면 결국은 목표에 갈 수 있다. 그리고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 결국 사람들이 계속 걸으면 그것은 길이 된다. 라는 믿음, 그 다음에 시민들이 결국 주인이고 시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 목적을 실현해서 그 권력을 부여해 주신 또 권력을 통한 선한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께 보답하는 게 도리다. 그런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하여튼 부패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꼭 착각해 주시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자면,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고 진정한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참여정부 때 그런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조중동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그때도 막 이렇게 끌어오를 때인데,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참여정부가 동아일보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또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 비판하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동아일보가 과거에 얼마나 찬란한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 사태가 한국 언론사에서 큰 획을 그은 사건인데 내가 그때 그 동아일보를 보면서 정말 진실을 찾고자 애를 썼던 사람인데 그 동아일보를 왜 비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벌어진 동아일보의 변질이나 공백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잠깐만 관심을 놓으시고 잠깐만 그 한눈을 파시면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 이상하게 진화를 해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포장돼가지고 또 시민을 속인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무사히 통용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그 교수님들 또 시민단체 또 언론 현업 종사자분들께서 정말 마음을 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애를 쓰고 또 실제로 그걸 실현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좀 믿어주시고 그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제도, 그분들께 힘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좀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